55쪽. 보세요. 수지로요. 그 1번에 보시면 별표 5개 치고 수질오염 지표 해가지고 DO하고 BOD 그 뒤에 갖다 놔라 연우야. 그거 왜 꺼내왔네? 뒤에 올려놔. 그냥 거기 올려놔. DO는 용존산소량, 지난 시간 말미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해가지고 수질이 나쁠수록 DO 값은 작아진다 돼있죠.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오염된 물일수록 산소가 많다 적다? 산소가 적다 그 말이군요. 어이 씨발 조용하라고.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유기물 동그라미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호기성 박테리아 밑줄 긋고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의 양 해서 수질이 나쁠수록 BOD 값은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게 있는 게요. 두 번째에 있는 문장은 사실은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맞습니다. BOD 값이 크면 클수록 수질이 어떻다? 나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거는 문장을 역으로 해도 돼요. DO 값이 낮을수록, 작은 값일수록 수질이 나쁘다. 그건 맞아요. 확실하게 맞는데, 두 번째 BOD 값은, BOD 값이 일반적으로 높으면 일반적으로 수질이 어떻게 되더라? 나빠지더라 라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하나 이 새끼야. 몸을 비틀고 지랄이고 미치게가 이거. 나 깜짝 경련을 일으키가지고. 방학 동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DO가 낮으면 낮을수록 분명히 수질 오염도는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깨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해요. 됐니? 그런데 이제 BOD라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글로 한번 다시 써보면 얘는 이름이 생화학적 산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구량이다. 물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생태계의 여부거든요. 존재할 수 있느냐. 물속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일단은 호흡을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실제 량이에요. 그럼 얘가 기준치보다 만약에 낮아졌다 라고 하면은 살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분명히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 이거는 생화학적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미상으로 생각할 때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산소 요구량이다. 요구량이라는 건 실제 양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양입니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안에 너가 몇 명이고? 뭐? 몇 명? 26. 딴소리로 들었는데 나 환청이가 26명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100명이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1인당 요구되는 어떤 그 양이 있을 거야, 기본적인 양. 그러면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뭐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밀도예요. 사실 수 밀도, 개수 밀도예요. 그러니까 종자가 많을수록 어떻다?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이 많아질 거다. 그럼 문제는 이거네. 개체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BOD 값도 어떻다? 높아지겠죠. 개체수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를 소비할 가능성도 어떻게 되나? 소비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는데 주의할 점은 산소를 소비하는 양은 많을지 몰라도 물속에 공급되는 양이 충분해지면은 그 물이 꼭 오염됐다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개체수 밀도가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커졌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산소가 많은 쪽으로 몰리기보다는 박테리아들은 뭐에 의해서 많이 몰리느냐 하면 먹을 게 많으면 어떻다? 몰리게 됩니다. 그럼 박테리아들 입장에서 먹을 거는 뭐? 또 온갖 유기물이에요. 뭐라고? 온갖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는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실제 산소량입니다. 뭐라고요? 실제 산소량.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게 DO가 물 속에서 DO가 높아질 조건을 몇 가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DO가 높아질 조건. 첫 번째,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 기체가 물에 많이 녹으려면 물의 온도는 수온은 어떨수록? 수온은 낮을수록 DO가 높아집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은 어때야 될까?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려면 공기가 내리누르는 압력도 커야 되겠죠. 그래서 기압은 어때야 된다? 높아야 된다. 됐죠? 죄송한데 DO가 뭐예요? 용존 산소량. 녹아서 존재하는, 물 속에서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량을 DO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수온은 낮을수록, 두 번째 기압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인물이 잘 썩는다 이런 얘기하죠. 썩는다는 얘기는 뭔가 그 물 속에 뭔가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산소가 고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가능하면 고인물보다는 어떤 물? 흐르는 물이라는 얘기는 움직이면서 물이 아래 위가 섞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할 때 물이 그대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사실 아래 위로 섞이면서 이렇게 휘저으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 분자 하나하나가 공기하고 닿는 면적이 어떻게 돼?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이 어떨수록? 유속이 크면 클수록 DO는 높아집니다. 크게 보통은 요 세 가지가 제일 큰 건데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어차피 이제 그 생태계 쪽으로 맞춰서 얘기하면 생명체는 어떨수록? 사실 적을수록 좋은데 같은 생명체 숫자가 존재하더라도 물속에 산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누구? 식물. 뭐라고요? 식물. 즉 광합성 양이 어떨수록? 많을수록 DO는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뭐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DO, 용존 산소량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건 좀 정확하게 좀 해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에서
하천을 하나 주고 강물 그냥 모식도를 하나 주고 A 지점, B 지점 두 개 골라가지고 A하고 B에 무슨 값하고 DO하고 BOD를 줬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기를 야,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오염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1차적으로 누굴 봐야 된다? DO를 보는 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DO. 알겠죠? 즉 DO가 낮으면 BOD가 높아지나?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실제량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BOD가 높아지면 DO가 낮아지는 경향이 좀 확률상 높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즉 DO가 높으면서 BOD도 될 수도 있다. 높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없진 않다. 알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뭐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물의 양이 많을수록 DO가 높을까 적을수록 높을까? 많을수록 또 함유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수질오염에서 수질오염에 뭐도 포함시키느냐 하면 해양오염도 포함시킵니다. 뭐도 포함시킨다고? 해양오염. 수질오염의 일반적인 과정.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중 생태계가 작살이 나느냐. 됐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과정을 좀 쭉 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가 높아져서 BOD가 높아져서 뭐가 늘어난다. 개체수 밀도가 늘어나서 누가 줄고 DO가 줄어서. 됐습니까? 요 세 가지 과정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이거예요. 평소에 비해서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물속에 뭐가 일어났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부영양화. 부자가 됐다. 뭐가? 영양물질이 과도하게 공급이 되었다.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가 높아진다? BOD가 높아집니다. 됐죠? BOD가 높아지면 개체 밀도수는 어떻게 되고요? 개체 밀도수가 높아져서 실제로 산소 소모량이 많아졌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줄어들고? DO가 줄어듭니다. 됐죠? 그러면 DO가 줄어들면 자, DO가 기준치 미만이 되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뒤지는 건 누굴까? 박테리아부터 죽습니다. 오케이? 조류. 그게 현재 4대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녹조라떼. 됐어요? 녹조. 바다에 가면 녹조 현상 또는 바다에서는 조류가 좀 다르죠. 색깔을 띠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녹조하고 적조가 일어나면 좀 덩치 큰 개체들 있죠. 물고기. 얘네들은 산소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막 죽고 그러진 않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좀 물속에 좀 산소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물 표면에 올라와서 뭐 한다? 예, 일부러 숨을 갖다가 들이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버텨내는데 녹조하고 적조가 일어나게 되면 이 현상에 의해서 수중으로 투과되는 뭐를 차단해버린다?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덩달아 뭐까지 줄어들게 된다? 뭐도 모하게 된다. 그렇죠. 수중에서 일어나는 광합성마저도 줄어들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원래 부영양화로 인해서 이미 뭐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DO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DO는 거의
미친 듯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됐습니까? 이때 부영양화를 주로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는 물질은 주로 뭘까요? 주로 대부분의 하수겠죠. 특히 이제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누구? 생활하수 및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농축산하수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 키우고 우리나라 같은 돼지 키울 때 축사를 지어서 하죠. 그럼 거기에 뭐 밥 주는 데나 걔네들이 배설하는 곳이나 장소가 어때? 동일합니다. 그죠?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폐수가 그대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BOD가 높아지면 DO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외적 상황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영양화를 일으킨 이 등등등의 이런 하수 시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맞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수질 오염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몇 종류? 두 종류.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점 오염원이 있고요. 두 번째, 비점 오염원이 있습니다. 됐죠? 이래야 하는데 점 오염원은 이쪽 강물에 자꾸 유기물 농도가 높아져. 그 높아지는 걸 갖다가 쭉 추적을 해봤더니 무슨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즉 오염원의 출처가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면 무슨 오염원? 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비점은 이런 겁니다.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됐어?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비료를 막 뿌리다 보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사가 지정돼 있으면 뭐라고?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지정이 돼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 조금만 자제해라. 뭐하노? 축사가 지정이 돼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점인데요. 만약에 소나 양을, 소, 양, 염소를 방목해서 키운다. 일정 지역에서. 뭐라고? 방목해서 키우면은 지점이 정해진 게 아닌 게 되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다 쪽으로 조금 확장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쪽으로. 바다는 원래 이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최근에 뉴스에서 경상도 뉴스? 대구 지역 뉴스? 최근에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뭐 일어났습니까? 양식장에 고기가 한 10만 마리 정도 폐사했죠. 횟감용. 광어나 도다리 이런 거.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해서 단순히 죽었을까?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아까 전에 뭐가 줄까요? 원래 양식장이라는 게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이 키우나 적게 키우나? 좀 과도하게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집어넣어요? 산소 발생기 같은 거 집어넣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개체수가 많은데
양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생명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도 미생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때 되면은 뭐 주고 먹이 주고 그럼 유기물은 늘상 높아지는 시기가 있고 근데 날씨는 더워져 가지고 냉각장치는 이미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 뭐 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소가 모자라니까 다 디비지는 거예요. 어종들은 물고기들은 물 온도가 조금만 자기가 원래 사는 온도에 비해서 한 2도씩만 변화해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또 다른 케이스 하나만 좀 하자면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영양화 말고 태안반도 그럼 뭐 기억납니까? 기름 유출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다에 뭐가 유출되었다. 원유가 유출된 과정을 얘기를 하면 얘는 원유도 유기물이긴 하지만은 생명체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분해가 불가능한 유기물입니다. 그죠? 원유가 유출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요? 이 과정에서 어디론가 바로 다이렉트가 됩니다. 뭐가 되는 거죠? 원유 유출은 태양빛을 차단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원유 유출이 되면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원유 유출이 되면 뭐도 높아지기는 한다. 주의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러나 개체수가 몰려들지는 않습니다. 그죠? BOD가 높아지고 and 분명히 생명체 입장에서는 뭐도 커진다. 독성이 커지죠. 바로 흡입하면 어떻게 돼? 죽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렉트로 죽여버립니다. 맞아요? 다이렉트로 죽인 다음에 동시에 뭐를 차단한다? 해수면에서 뭐를 차단한다? 태양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준다? DO가 급감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원래는 이 값도 있어요. BOD 말고 뭐? COD라는 값도 있습니다. COD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거든요. 너네 그 화학할 때 금속은 주로 뭐 합니까? 산화를 해, 환원을 해? 금속은 거의 대부분 산화를 많이 하죠. 환원성 금속이 잘 없죠. 산화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산소와 결합해서 금속 산화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래 되는 거야. 물 속에다 내가 철덩어리 하나를 집어넣었다. DO는 어떻게 될까? 감소합니다. 왜요? 그 안에 녹아있던 생명체가 빨아당겨야 되는 산소를 누가? 철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화를 통해서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철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그 철이 산화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은 어떻게 되나? 늘어나게 되죠. 그 값이 뭐다? COD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속 물질이 유입되는 것도 보통 오염으로 가게 되는 지표로 많이 쓰이게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55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방금 DO하고 BOD 얘기했고요. 2번에 유기물 유입 시 수질 오염의 과정. 자, 하천의 유기물 유입. 그 밑에 뭐라고 쓰면 될까? 네 글자. 부영양화. 뭐라고요? 부영양화. 그 다음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늘어나서 뭐도 증가한다? BOD가 증가한다. 그리고 실제로 산소를 소모했을 때 DO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수나 축산폐수가 유입되면 유기물, 질산염이나 인산염이 증가하게 돼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주로 강물에서는 녹조, 바다에서는 적조가 일어난다. 다음 3번에 수질 오염원의 특징에서 점,
B점 돼 있죠? 그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57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57페이지 해양오염이 있는데요. 적조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적조 역시 뭐가 발생하면 해안가에서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영양물질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금속, 그 다음 또 하나 플라스틱도 산화합니다. 오랜 시간을 놔두면 그런 거 본 적 있는 거 모르겠네. 바닷가 근처에 가면 부표 같은 거 이렇게 좀 본 적 있습니까? 버려졌는 거 보면 우리가 생산해낸 지 얼마 안 된 플라스틱들은 보면 약간 이래 휘면 탄성이 좀 있죠. 있는데 좀 오래된 놈은 쭉 힘주면 그냥 툭툭 부러져 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스티로폼도 겉면이 딱딱해져 가지고 전체가 단단한 거는 아닌데 내가 힘주면 쉽게 어떻게 되는데 부스러지는데, 스티로폼은 좀 이 정도 두께쯤 되면은 내가 힘을 줘서 쭉 구부리면 휘어지죠. 근데 오랫동안 공기 중에 노출돼 있고 물 속에 노출돼 있던 놈은 내가 조금만 힘 줘 보면 된다, 툭 하고 그냥 부러져 버리는 경우, 연성이나 전성이 줄어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플라스틱이나 어떤 그 합성수지 물질들도 뭐 하기 때문에 산화합니다. 대부분의 산화물이 좀 퍽퍽합니다. 뭐 하다고? 그러니까 철하고 녹슨철하고 어떤 차이 있어? 좀 녹슬지 않고 산화 안 된 놈은 내가 잡고 쭉 구부리면은 부러지기보다는 뭐 한다? 휘어지는 경향이 세죠. 그런데 녹슨철은요, 녹슨 부분 잡고 이렇게 꺾으면 어떻게 돼? 휘어지는 경우가 툭툭 끊어지죠. 산화물 자체가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 다음에 기름의 유출은 요겁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됐죠? 그 다음에 과도한 바다 매립돼 있는데, 이거는 해양 오염이라기보다는 환경변화입니다. 뭐라고요? 환경변화. 자, 그래서 해양 오염의 피해 사례 중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기름 유출. 두 번째가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쓰레기 섬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태평양에 제가 정확한 위치가 하와이가 어딘지 압니까?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봤을 때 태평양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하와이 있다 그러면 약간 북동쪽 위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인공위성으로도 측정이 되는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는 거예요. 가보면 쓰레기가 막 커다란 게 몰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입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죠. 그냥 바닷가에서 아무 생각 없이 툭 버렸는데 몇백 년이고 그 바닷가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조류나 해류를 타고 어떻게 된다? 전바다를 누비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태평양에 있고 하와이 섬에서 북동쪽에 약간 해당하는 지역이 뭐냐면 거기 우리 1학기 때 아열대 순환이라고 했었죠. 너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나? 집에 대야에다 물 담아 놓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회전 중심에 해당하는 가운데 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쭉 낮아지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 위에 뜨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가벼운 물질들 있죠. 모아놓고 이렇게 휙 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운데로 몰려요. 당연하죠. 이 사면이 낮아지니까. 고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더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입자들이 전부 다 째면째면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 본 적 있습니까? 참치 먹지 마라. 참치 잡아서 살을 발라봤더니 살 속에서, 그러니까 참치가 먹었는데 소화기관도 통해가지고 혈관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근육세포에 막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들이. 그 원인이 됐던 그 플라스틱들이 한가득 몰려있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쓰레기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치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배 타고 가야 되겠나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나. 바다 한가운데니까 일단 배 타고 가야 되죠.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배가 암만 빨라도 빠를 수는 있겠죠. 해속전. 그러면 치우는 인부, 사람이나 도구 같은 거를 많이 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치워가지고 어딘가 수거를 해올 만한 공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여러분들 유조선 크기 보시면 거의 동네 하나급이죠, 보통. 축구장 한 3개짜리 막 올라가, 3개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규모의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는 배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보다도 더 큰 새끼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배가 있어, 없어요? 없죠? 또 하나. 태평양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바다입니다. 맞아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동해는 우리나라 바다지. 뭐라고 해? 그거를. 어느 한 국가에 속한 바다를 뭐라고 한다? 영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거. 그걸 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섬을 갖다 치우러 가려면 경비가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한 국가의 영이었으면은 그 나라에게 뭐 하면 돼? 씨발 니 거잖아, 빨리 치워 이 새끼야, 이러면 되잖아. 맞아? 근데 이게 누구의 것도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미루고 있죠. 그래서 민간 환경단체에서는 제발 좀 전 국가가 좀 신경을 써가지고 씨발 이걸 좀 치우자고 소리 지르고, 그죠? 하는데 뭐 열심히 듣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듣는 척은 하는 것 같고, 꼭 뭡니까 G20이나 G7 이런 거 정상회의 하면은 꼭 한 번씩 이 내용은 나오는데, 산적해 있는 문제는 한 100가지 된다 그러면 다루는 거는 말은 한마디씩 하는데 다루게 되는 거는 한두 가지, 실행에 옮기는 거는 뭐 한 5년에 한 개씩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쓰레기섬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먹던 해산물의 종류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래도 종은 어디에 많아? 어종은 넓은 바다에 많죠. 우리나라도 원양어업이나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는 그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일일이 배를 다 갈라볼 수도 없고 그렇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솔직히 좀 사실은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겠지, 원하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맞아요. 저 생각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길 가다가 쓰레기 버릴 때도 솔직히 있어, 없어? 저도 졸라 치사한 방법으로 많이 버렸거든요. 이렇게 주변 한번 둘러보고, 그죠? 뭔가 틈새가 보인다, 거기다 쓱 끼얹고 이지라고 돌아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아 씨발, 그래 내가 선생인데 알 수 없는 그 민망함 있죠.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그지라고는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까먹습니다. 아 졸라 배고프네, 뭐 먹지 이지라면서 이미 그 생각 어디로 가고 없죠. 원래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알을 놓으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난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한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어떻다,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0대가 죽었다 합시다. 죽는다 합시다. 내가 봤을 때 내가 70 정도 될 때까지 한 7년 남았거든. 한 30년 남았다 칩시다. 30년 정도, 20년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도 급진적으로 쓱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 내가 죽을 때쯤 되면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 어차피 씨발 난 죽을 건데 이래 생각하면 그만이야. 맞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난 살 만큼 살았다. 씨발 나는 깨끗한 감 봤다 이지라고 그냥 죽으면 돼. 맞아? 근데 이제 아새끼를 낳아놓으니까 걱정이 되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만 생각할 것 같으면 30년 뒤면 너는 몇 살이고? 47이제. 죽어도 괜찮은 나이 아니야. 아닌가?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그죠? 근데 환경오염의 진짜 위험한 점은 뭐냐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병을 만성적으로 안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질환을 안고. 그러면 그런 세상에 오는 거를 좀 원치는 않잖아. 근데 내가 개개인 생각해 보면 내가 나서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근데 한 개는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입니다. 제가 집에서 가사 노동 분담률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낮지는 않은데 와이프가 저한테 꿈쩍 뭐 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재활용품 우리 집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딱딱 내가 구비를 해놨거든.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비닐을 플라스틱에서 집어넣었다. 졸라 욕먹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어디 공원 같은 데 갔는데 솔직히 내가 그 얘기는 할게. 학교에 이렇게 복도 댕기다 보면 계단을 내가 이제 교실 가려고 올라가다 보면은 장식품이 졸라 많습니다. 뭐 캔, 계단 곳곳에 데코레이션을 얼마나 열심히 해놨는지. 그나마 그거 놔둔 거는 도대체 뭔 생각으로 해놨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런 거죠. 순간 최소한 반에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에만이라도 집어넣어라. 알겠죠? 그렇게 해, 그것만 좀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많은 게 좀 절감이 된다고 들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검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57쪽까지, 수능 다큐 57쪽까지 문제를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수능 다큐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 좀 구입하십시오. 2학기 때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좀 조사는 좀 하겠습니다. 그 방과 후에 지구학 신청한 사람. 오케이, 됐어. 내려. 그 목요일 날이 첫 수업 되겠죠 아마? 그때는 일단 2학년 8반 교실에 계십시오. 요번 주는 알겠습니까? 쉬라.